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설주환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2주 사이에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있었던 서현역 인근에서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14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통계적으로요. 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치안이 안정된 이런 나라입니다. 10만 명당 살인 사건 건수를 보면요, 우리가 이게 0.6이에요. 일본이 0.3이고 일본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은 한 6점 얼마가 되고요. 브라질이 제일 높은데 20점 얼마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너무 불안해하는 거는 이제 좀 과잉일 수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그 신림역 묻지마 살인 하고 이제 13일 만에 또 이게 이번에 사고 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제 묻지마 강력 범죄들이 너무 이게 많이 지금 일어나니까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불안을 떨고 있는데, 뭐 저는 여러 점에서 그 사후적으로 처벌 강화라든지 그보다 또 사전적으로 예방이라든지 뭔가 이게 그 종합적인 어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테러에 준하는 이런 이제 자세로 대응해라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좀 범정부적으로 부처가 연합해서 저는 사전 사후 모든 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초강경 대응해라,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주 사이에 흉기 난동이 잇따라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또 사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또 다른 흉기 사건들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하는 가짜 뉴스도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커뮤니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네. 오늘의 예를 들어서 흉기 난동 어떠한 그 애고 사항 지역 네. 해가지고 그 지역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방 범죄라든지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기존에는 굉장히 대한민국 치안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흉기 난동 사건들이 계속 발발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어떤 예방할 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닥치는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인데 네. 전혀 예고치 못하게,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청기 난동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도 80년대 초반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모방범죄처럼 벌어지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들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때마다 어떠한 정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력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윤희근 청장도 아까 2시에 얘기를 네. 했지만은 그런 예방에 더욱더 철저한 경찰력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설주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방 예고글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러니까 이런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분 모두 변호사시니까 서정욱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요, 네. 무기징역을 받아도 20년이 지나면 이제 가석방 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지금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아마 이제 입법 추진하는 거는 아예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무기징역을 하자, 이런 데 주장이에요. 네. 이게 입법적으로 보면 영국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이걸 이게 지금 입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독일 있죠. 네. 독일은 이게 헌재에서 위헌받아 버렸습니다. 독일은 이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15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나 북한은요, 10년만 지나도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입법론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독일에서도 위헌이 넣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가능할지, 우리도 이게 헌재
제도가 이게 대륙법계거든요. 아마 이게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이것도 추진하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게 사형이 법에 있는데 실제는 집행을 안 해서 사실상 폐지국이 됐잖아요. 네. 우리가 사형을 갖다가 없앤 폐지한 이게 주된 논거가 한번 오판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이런 것도 하나의 논거인데 지금 이게 묻지마 저는 살인이나 강력 범죄는요 오판할 염려가 없죠. 다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사형 제도 실제적으로 이게 한번 되살릴 이까지 검토를 해야 돼요. 종신형 뭐 가석방이 없대서 이것만 가지고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범죄 예방에는 일반 예방과 그다음 특별 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반 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개념이고요.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개념이고 특별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소자가 출소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도 이제 법무부 내에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범죄 예방 정책국이 지금 어찌 보면 특별 예방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뭐 치료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재소자들이 예를 들어서 출소 이후에 그 관리하는 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특별 범죄 예방 정책국인데 오히려 지금의 범죄 예방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범죄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인 예방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전적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가 그 부분을 담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혼자 있으면 이게 범죄자로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감시 체계를 더욱더 늘려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실적으로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투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저는 거기서 어떤 사후적인 예방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을 통해서 이러한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네, 사전적 예방을 통해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현역 일대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안철수 의원이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이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 실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입법적으로 보면 네. 항상 어떤 범죄, 사회적 무리가 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형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높여진 것들이 이제 성범죄, 아동에 대한 성범죄 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공분을 가져와서 정말 형이 높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러한 지금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부분 피해 결과는 살인입니다. 살인에 대한 것은 사형까지도 다 적용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지금에 있어서 묻지마 범죄로 가중처벌을 하겠다. 안철수 의원이 저는 이 부분은 현실적인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어떤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을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처벌을 하니까 앞으로 범죄를 하지 말아라. 네. 이 효과는 실제적으로 형사법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무조건 뭐 형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발표보다는 그 전에 아까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사회적으로나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범죄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같은 생각인 게 지금 이게 모든 범죄에 사형이 들어가 있어요. 선고에도 이게 집행을 안 하잖아요. 형량만 높이나면 뭐합니까?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따라서 그거는 이제 실효성이 적고 저도 이제 그 형사정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명의 사후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보다 사전에 한 명의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이코패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저도 이게 그 사건 하다 보면 거의 정신장애 질환이 있는데 거의 병원에 감금할 정도는 아니고 좀 이게 평소에는 멀쩡한데 한 번씩 이게 발작이 되는 이런 이게 경계선상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과연 관리를 할까, 범죄 예방을 할까 이런 걸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한동훈 장관도 신림역에서 그때 와서 그랬잖아요. 사이코패스 관리 문제도 개선 고민해봐야 되고요.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정신질환자나 사이코패스 이런 걸 관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이게 고민해보고 무엇보다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물질 문명 핵가족화 되면서
은둔형 외톨이, 외로운 늑대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나 관심 이것도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혼자 이게 방치되다 보니까 반사회적이 되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잼버리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를 놓고서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혁 변호사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일 일입니까? 지금 이게 여야 간에 서로 자기 탓 상대 탓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치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심각하고 지금 이게 책임자는 현재 정권의 여가부 장관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여야 간에 공방 벌일 게 아니고 빨리 지금부터 이게 빨리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문화 K 컬처 또는 이게 K-팝, K-푸드 이런 문화 강국인데 이번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이게 전 세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저런 먹는 거, 그 완전히 곰팡이가 핀 개를 주는 거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일단 따지고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지원할 수 있을지 이걸 먼저 이게 급하게 수습하고 그다음에 행사 끝나면 누가 잘못이 있는지 돈 이게 뭐 횡령이나 이런 게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게 시시비비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라든지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걸 뭐 전 정부 탓을 어김없이 하셨어요 이번에도. 근데 이게 전 정부 탓인가요? 저는 그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유치한 게 죄인가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신 만큼의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저는 행사라고 보여요. 근데 이렇게 좀 미흡한 과정 지금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이게 더욱 문제는 뭐냐 외교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돼가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해외에서 오히려 지금 집단적으로 자국의 청소년들을 퇴영시키고 있는 나라도 지금 있어요. 조기 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일단 조치를 하되 저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전에 원래 프리 오픈 행사에서도 이것도 그때도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걸 행사를 못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때도 이미 이걸 대책을 강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준비하는 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하는 측에 대해서 저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에도 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좀 이번에 이건 단순히 우리 국내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조금 일단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반론 논란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 먼저 이번 발언 논란부터 해명까지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결국 이제 표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노인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사과로 간 사과 쇼지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꼭 이 사과로 가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꼭 보면 이게 진위가 왜곡됐다 이래요. 아니 뭐가 진위가 왜곡됐습니까? 항상 이게 젊은 층이 진보 지지하고 어르신들에게 보수당을 많이 찍으니 가능하면 이게 정동영 의원처럼 어르신들에게 투표하지 말고 집에 좀 쉬시라. 그것도 이게 망언인데 이번에 김연경 위원장은 아예 어른들은 투표권을 좀 줄이자. 젊은 층 투표권을 많이 주고 이게 본 뜻이면 노인 폄하가 명백한데 무슨 진위가 왜곡된 게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사과도 이게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사과는요 항상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슴과 행동으로. 제가 이게 사과로 간다면 정말 이게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 해초리 몇 개 들고 가가지고 정말 이게 종아리 긋고 좀 때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절로 석고대죄에도 시원찮은데 아니 사진 몇 개 때렸다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이게 뺨 4대 때렸다고? 이게 진정성 있는 진짜 진심 반성입니까? 저는 이런 게 쇼를 그만두고 정말 이게 진심으로 우리 어르신들이요. 본인들 세대를 위해 투표 안 합니다. 어르신들이 돈 하나 있으면 손자 주고 손녀 주지 본인을 위해 쓰지 않아요.
우리 미래 세대를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입니다. 피땀 흘리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본인 세대를 위해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김은경 위원장 제대로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이 들면 눈물로 좀 이게 제대로 반성하세요. 네. 설전 변호사님 말씀 네,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저께 눈물도 보이셨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방송이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많이 남아요. 저도 뭐 빨리 사과를 네. 하시는 게 맞다라고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조금 늦은 사과가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김호일 노인 회장님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쇼도 조금 너무 과했다 보여요. 이제 그 혼내시고 어떤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른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어른의 대표로서 거의 그 자리에 계시는 건데 어른으로서의 넓은 아량과 어떠한 좀 이렇게 단호하게 점잖게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정치인 출신이시라 그런 것들하고 감안을 하더라도 어저께 좀 그 퍼포먼스는 좀 과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더라도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사과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사퇴 의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 의지가 그대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대해서 일축을 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또 혁신위가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혁신위가 혁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그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혁신위가 뭐 동력을 잃었다라는 뭐 일각의 저는 뭐 의견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혁신위에서 내놨던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 그렇게 뭐 대단히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민주당이 혁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았으리라 보여.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꼼수 탈당 뭐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입법 사항이고 입헌 사항이거든요. 개헌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즉시적으로 이렇게 체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럼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것을 혁신하는 것이 옳은가? 혁신의 방향이 저는 아직까지 혁신위가 이제 8월 말까지로 아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활동 시한이 뭐 그렇게 눈에 띄게 그리고 네. 뭔가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정말 저렇게 하면 혁신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마지막 혁신안이라도 저는 내놓고 저는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이분은 원래부터 혁신위원장에 안 맞는 분이에요. 기껏 이게 진짜 양보해서 평가하면 투쟁위원장은 모르겠어요. 대여 투쟁위원장. 이분이 혁신위원장이 저는 안 어울리는 게요. 혁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처절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게 혁신입니다. 아니 남 탓하고 윤석열 정권 공격하고 이게 혁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발언 중에 뭐 정치 언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정치 언어를 잘 알아서 게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해 주셨는데 갑자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 호칭도 없이 완전히 윤석열 치하에서 치욕스럽게 1년을 겨우 버텼다. 이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과연 중도층에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게 본인 보고 연봉 3억 받고 이게 1년 더 있어야 했습니까? 다른 분에게 정권이 바뀌가 정무직인데 사표냈는데 본인이 1년 동안 3억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놓고 이제 와서 이게 윤석열 호칭도 없이 쓰면서 완전히 치욕스러웠다. 이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이런 분이 혁신위원장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선당우사 당을 먼저 생각한다면 빨리 이게 사퇴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게 혁신위는 이미 동력 잃어서는 해체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사 두 가지의 수사가 모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 검찰이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검찰 수사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 바로 정지상 실장 조사가 25일 날 끝났잖아요. 이제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혼자 남은 거의 수사는 이제 완전히 구분능선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백현동이 4단계가
상향되면서 세계 유례없는 만리장성 같은 옹벽이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게 4단계 상향이 누구 때문이냐? 이게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냐? 아니면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국토부에서 4단계 올려주라고 압박한 문건이 전혀 없어요. 2단계 협조 요청은 있고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도 없다. 이런 게 해석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시행사 사장이죠.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게 200억을 요구하면서 100억은 김인섭 씨가 하고 100억은 정진상 이재명 대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그 진술 정언도 했고요. 실제 이제 그 돈도 한 70몇 억이 가 있습니다. 아니 개발 사업안에게 시행사 사장이 어느 정도 로비나 확인 안 하고 이게 70몇 억 거액을 줄까요? 저는 이 부분은 국토부 압박과는 무관하게 김인섭 씨의 로비에서 4단계 상향된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게 그 업무상 배임이 되고 그리고 선거법에도 기소가 돼 있죠. 선거법에도 저는 뭐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소환이 임박했다 이래 보입니다. 네, 설전 변호사님. 저는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안 나왔을 거로 보여요. 이미 그런 자금 흐름 같은 게 일단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불렀겠죠. 그리고 백현동 수사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뭐 정진상 실장 당시 비서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비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그 윗선에 있는 시장으로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예를 들어서 비서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러서 확인을 하겠죠. 어떤 서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결제 서류들은 다 네. 시장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은 어떤 직접적인 뭐 돈을 받았다, 돈의 흐름이 거기까지 갔다라는 아마 그러한 증거들은 제시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수사 역시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이재명 대표가 연달아서 소환되는 장면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검찰이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을 묶어서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쌍방울 수사는 일단 뭐 이화영 씨의 어떤 진술, 네. 뭐 아니면 진술을 한 증거, 진술 조사가 증거로 지금 제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 그러니까 지금 공범이거든요. 애국한 관리법 위반으로 대한 지금 뭐 쌍방울 측 방모 부회장과 그다음에 이화영 씨가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 사건인데 거기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 조서를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해서 그냥 채택을 해서 증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공개된 법정에서 이화영 씨가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질답 과정을 통해서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뭐 8일 날 재판이 제기가 되니까요. 그 부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러한 내용이 공개가 되든 뭐 공개되지 않든 간에 그 이후에 어떤 소환을 통해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마 검찰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은 뭐 쌍방울 사건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백현동 사건과 묶어서 할지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은 이제 그 대북 송금은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 500만 불의 스마트팜 대납이 분명해요. 이걸 이게 민주당은 뭐 시토류 쌍방울 사업을 위해서 계약금 준 게 아니냐 이런 게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시토류 사업은요 수천억짜리 사업으로 정권 바뀌었을 때 할 문제고 그게 쌍방울 사업이면 쌍방울 돈으로 주겠죠. 왜 김성태 회장이 정말 룸살롱 주인한테까지 돈 빌려가면서 억지로 어렵게 구해서 대납을 한 거예요. 국정원 문건에 그 김성애 북한에 입장이 곤란하다. 경기도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서 이게 개인 돈으로 대납해 준 게 명백합니다. 500만 불은. 그다음에 300만 불도 북한의 방북 대가로 처음에는 이게 북한이 더 많이 요구했죠. 500만 불. 근데 이렇게 깎아서 300만 불 이것도 개인적으로 대납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정근하게 차고 넘치고요. 결국 조금 전에 그 우리 설 변호사의 말씀처럼 지금 이게 검찰의 고민은 묶을 거냐, 따로 칠 거냐. 이게 최대 고민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장동, 위례, FC 이게 묶었거든요. 묶으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묶었을 때는 이게 혐의가 좀 커지니까 아마 이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게 또 문제는 재판이 지금도 시작도 안 돼요. 지금 이게 재판할 시작도 못했어요.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원칙대로 하나하나 다 했으면 재판이 벌써 이게 FC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FC 수사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성남 FC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저번처럼 묵지 말고 원칙대로 중앙지검에서 백현동으로 소환해서 기소하고, 그다음에 쌍방으로 수원지검에서 소환해서 기소하고, 어느 그 한쪽에 영장을 먼저 치가지고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사건은 뭐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수사는 원칙대로 이게 하자, 영장까지 따로따로 하자, 이런 이게 그 주장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원석 총장이 합칠 건지 아니면 이게 그 따로따로 기소할 건지 따로따로 영장을 칠 건지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얘기했던 10월 사퇴설에 이어서 또 이재명 대표가 12월 사퇴할 것이다, 혹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거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배경,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내년 총선에 대한 승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인식은 네. 지금 당 저변에 다 퍼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도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와중에 저는 하나의 나온 안이라고 보여요. 이게 10월이냐 12월이냐라는 것은 기간은 이거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보면 왜 10월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당헌 당규상 8개월 미만인 경우에 임기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이거든요. 그러면 12월 전에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하는데 보통 2개월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의 역산이 2개월을 하면 10월 사퇴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사퇴설은 바로 비대위 체계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공통점은 있죠. 이러한 그 어떤 설들의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이끌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공천권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차기에 있는 지도부는 본인과 같은 궤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그냥 단순히 설로 끝날 수도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뭐 총선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고민들이 이렇게 사퇴설로 결부되어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사퇴설이 의미가 없는 게요. 옥중 공천까지 하려고 할 겁니다. 옥중 공천. 아마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사퇴할 수 있겠죠. 아마 12월이나 늦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인이 옥중에서 뒤에서 이게 상황 정치나 조정하는, 결국에 자기 계보원을 누구 내세우고 이렇게 끝까지 저는 총선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구속이 결정이 되든 아니면 구속이 기각이 되든 돈봉투 의혹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다른 돈봉투 사건과 형평성 있게 동일한 기준으로 저는 이게 영장을 발부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실제 몇십만 원 받고도 이게 구속된 사건들이 많아요.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몇십만 원이 구속되고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 또는 이게 300만 원 20명 뿌린 이런 게 구속 안 되면 이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겁니까? 저는 수많은 돈봉투 사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형평에 맞게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걸 첫째 촉구하고, 두 번째, 우리 로마법의 대원칙처럼 모든 것은 지위와 권한은 비례한다. 이 말은 지위가 높을수록,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이 비례하니까 책임도 커지는 거죠. 지금 이제 강내구가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박모 보좌관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보다 지위가 높고 권한도 큰, 그러면 이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도 당연히 두 분보다 높잖아. 그러면 이게 책임이 큰 거죠. 저는 구속돼야 되고, 가장 책임이 큰 누굽니까? 바로 이제 그 송영길 대표죠. 송영길 대표까지 구속해야 된다. 그다음에 돈을 받은 20명 의원도 뭐 구속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전북에 저는 기소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고, 앞으로 이게 정치판에서 돈봉투 뿌리는
이런 게 구태는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속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최소한 윤관석 의원이 더 구속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 분만 이게 구속되고 한 분은 기각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게 두 분 다 구속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구속이 되면 훨씬 이게 수사는 탄력을 붙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현역 20명 있잖아요. 바로 이제 저는 소환 조사로 들어가지 않을까. 구속이 된다면 물론 이게 두 분 다 기각이 돼 버린다면 약간 이게 수사에 제동이 좀 걸릴 수 있는 네.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일단 돈봉투 사건은 이 수사가 저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주변 후원회를 지금 기준으로 계속 지금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자가 안 나오고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강래구 씨와 뭐 이정근 씨는 둘이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둘이 떠드는 내용이 녹취록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형사법적으로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검찰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진술이 제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두 분에 대한 영장이 발부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돈봉투 사건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참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검찰로서는 억지해서 수사를 뭐 하겠지만은 기소도 뭐 하겠지만은 저는 뭐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 같은 어떤 심각한 위반 사항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설주환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